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게 미스터리였어요.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는가잖아요. 그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거대한 문제 중에 하나. 염소가 만드는 우유에는 거미줄이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지금 우리 우주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다 미제예요. 설명을 들으면 미제일만 해요. 제 머리도 미스터리해지는 것 같지만 네. 요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면 이거는 진짜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랭크 MC 황서연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더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달에도 가고 블랙홀 사진도 찍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풀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과학계 난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도 함께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드림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잘 살아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함께하실 분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제 한 8년 정도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의 과학 영상을 물리학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유튜브 과학쿠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든든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두 분과 함께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무려 6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수학계 난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박사님이 해결하셔서 더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은데요. 바로 소파 난제라고 하죠. 수학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오래 풀리지 않는 게 있나 싶어서 좀 놀랐는데 일단 소파 난제가 그래서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복도에다가 긴 소파 하나를 네. 넣고 싶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이제 넣어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소파가 네. 너무 길거나 이랬을 때. 그 문제에서 착안된 문제인데요. 가로세로의 길이가 1m인 복도를 지날 수 있는 어떤 소파 위에서 보면 도형이죠. 네. 그 도형 중에 면적이 가장 큰 도형이 무엇인가? 이게 소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소파의 모양은 상관이 없나요? 모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넓이만 최대인 거를 네. 이제 그러면 그 연구를 60년 넘게 풀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과학자들이 도전을 해서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원형 도형도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1966년에는 그 이렇게 반원 형태의 모양도 생각해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거버라는 분이 모양을 제안을 했는데 이 모양의 최적의 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최적의 해인지를 그동안 몰랐어요. 아 그냥 일단 여기까지가 최대일 건데 네. 더 있을지도 모르는 게 유지가 된 거죠? 더 큰 면적의 소파가 있을까? 이게 정말 최대 면적의 해일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난제를 이제 이번에 한국에 있는 수학자가 푼 거죠. 이게 최대 해일 것이다. 이게 가장 적절한 해일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2025년에 있었던 어떤 탑 10에 굉장히 뛰어난 어떤 수학적인 발견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선정될 만큼 좀 유력한 어떤 해 후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계 난제였던 소파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해결이 된 것처럼 과학계에도 이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게 하다가 해결된 과학계 난제가 있을까요? 뭐 난제까지는 아니고요. 먹는 김 있잖아요. 네. 김이 옛날에는 어떻게 자라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못했어요. 김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아낸 게 1949년쯤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김이 포자로 번식한다는 거 알았는데 이 포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한 8년 정도 연구했을까요? 그 영국의 과학자인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분이 굴이나 조개 껍데기에서 이 포자가 자라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좀 활성화가 된 게 한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제 김 양식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계 난제가 풀려서 우리한테도 또 도움이 네, 뭐 되게 된 난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스터리했던 분야죠. 네. 이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게 결국에는 풀리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과학자들이 골머리 앓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랭크에서 해볼 이야기는요. 풀리면 대박인 과학계 미스테리 탑5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 왜 이런 걸까?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이슈들 알아볼 텐데 먼저 5위, 과학쿠키님의 5위부터 들어볼게요.
물리학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주제들일 텐데요. 네. 양자 중력이란 존재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양자 중력. 네. 양자와 중력의 이 조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 개념이 뭔가요? 일단은 저희가 양자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작은 양을 말하는 것이죠. 네. 가장 뭐 기본 성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탄소, 뭐 네. 질소, 산소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원자들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런 원자들 그렇게 작은 세계 안에서의 작동하는 어떤 물리학이 우리 세계에서의 어떤 물리학, 예를 들면 뭐 달이 지구를 공전한다든지 네. 지구가 뭐 태양을 공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뭐 롤러코스터가 움직이고 이런 거랑 설명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부르고요. 네. 양자역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어떤 자석의 N극이랑 S극이 이렇게 붙는 네. 이걸 우리가 자기력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머리에다가 풍선을 막 문질러가지고 물줄기 근처에 대면 물줄기가 휘는 네. 이런 걸 우리가 전기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 두 개를 이제 통합한 힘을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요. 전자기력보다 더 작은 세계에 미치는 힘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요. 이렇게 작은 존재가 형성하는 중력, 그러니까 양자 중력을 네. 가지고 작은 덩어리화 하려면요. 이 수학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모델을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이 모델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양자 중력의 그 존재를 뭔가 확인하거나 알아내려면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끈이론 같은 것들이 양자 중력을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기가 되는 건데요. 끈이론이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다차원의 우주예요.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차원이 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가정해놓고 차원을 늘리면 네. 무한대로 발산하는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는 네네. 뭐냐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지구상에서 구현하려면 네.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가속기 같은 것이 있어서 마치 우주 탄생 초기 같은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어렵긴 하겠네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해법만 알려지고 정확하게 이게 존재한다는 것만 네.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우주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되게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를 찾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실험적인 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난제로 여겨지고 있죠. 일단 과학쿠키님의 5위로 양자 중력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봤고요. 과학드림님의 5위는 뭔가요? 또 이렇게 쿠키님이 있어빌리티 하는 거를 가져왔을 때 저는 조금은 없어빌리티 하지만 좀 아날로그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패드로 준비할 때 요런 게 또 현대 사회에서 네. 먹힙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가는 게. 네. 자, 저는 바이칼 물범을 가져왔는데 바이칼 물범이 뭐냐? 시베리아 한가운데 요 엄청나게 거대한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사는 물범이에요. 근데 원래 물범은 바다에 살죠. 네. 네. 과학자들이 그게 궁금했어요. 바다에 사는 물범이 어떻게 여기 왔지? 그게 왜냐면은 그러게요. 여기 오호츠크에까지의 거리가 거의 1,900km고 여기 북극 바다와 거리 거의 2,400km거든요. 그죠. 헤엄쳐 왔을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게 미스터리였어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설이 파라테티스의 가설이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지도를 더 준비했거든요. 네. 자, 여기가 이제 바이칼호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지금의 여기 카스피해 있죠. 카스피해부터 요 지중해까지 거대한 내륙해였어요. 여기 다 바다였어요. 네. 여기에 살던 물범이 요 북극으로 가서는 고리무늬 물범이 되고 여기로 건너가서는 바이칼 물범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 생각에는 야 이게 되냐? 이거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네. 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거든요. 여기 이 주장을 한 과학자들은 네. 여기 강이 흘렀다. 우랄 산맥 서쪽에 여기 강이 흘러서 요거 타고 갔다. 2000년대였나 1900년대였나 어떤 이론이 등장했냐면 한 20만 년 전쯤에 서시베리아 빙하오라고 해서 여기 시베리아 북쪽 지역이 서북쪽 지역이 이렇게 빙하오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해수면이 낮아져서 엄청나게 네. 한 75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면적이 엄청나죠. 요 빙하오가 넓어진 때를 타서 여기 강을 따라서 카스피해로 가서 카스피 물범이 되고 네, 네. 여기 강을 따라서 바이칼호로 가서 바이칼 물범이 됐다는 거예요. 요 정도 거리는 요거는 하면, 좀 비벼볼만 네. 하죠.
요거는 비벼볼만 네,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네. 아까 요 서시베리아호가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쯤에 형성됐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바이칼 물범의 유전체를 분석하다 보니까 고리모니 물범에서 갈라져 나온 시기가 300만 년 전인 거예요. 요 서시베리아 빙하호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바이칼 물범은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과학자들이 이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에 고립됐는지를 네.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5위부터 아주 다양한 네. 미스테리 들어봤습니다. 바로 쿠키님의 4위 들어볼게요. 제가 준비한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또 졸지 걱정되는데 암흑 물질은 무엇인가? 요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흑 물질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근데 이제 정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네.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다. 요것만 들어봤어요.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천체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태양 같은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태양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행성을 당기고 있는 어떤 행성의 궤도가 있을 때 그 궤도와 가까이 있는 행성 천체일수록 좀 더 빠릅니다. 지구가 좀 더 빠르고 해왕성은 좀 더 느릴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은하라고 봤을 때 은하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를 가운데 태양 같은 엄청나게 큰 중력 천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대부분 블랙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블랙홀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저 외곽에 있는 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별, 이 두 개의 속도가 이제 차이가 나겠죠. 네. 안쪽이 빨라야죠. 안쪽이 네, 빨라야죠. 네. 근데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느려져야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하면 네. 그렇게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가? 그러니까 뭐가 작용했길래 그런가? 네, 왜? 이게 가능성은 그거예요. 그 녀석들을 그렇게 빠르게 회전시키는 중력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당기는 힘이 있어야 네. 돼요. 근데 그 힘이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눈에 관측되지 않고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 알 수 그런 게 없지만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정해 놓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력을 작용을 시켜서 얘네들을 회전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거를 관측하려고 여러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거 관측소가 있어요. 예미랩이라고 해서 네, 그 IBS 그 관측소가 있어요.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런 관측소들은. 근데 아직 명확한 신호를 못 잡아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5위처럼 사실 암흑 물질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자꾸 이제 우주처럼 이제 그 내용이 확장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제 물리학이 밝혀내려고 하는 게 그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가잖아요. 네. 그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거대한 문제 중에 하나. 난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학드림님의 4위 저 4위의 힌트가 될 만한 사진인데요. 요 옷이에요. 유물 같아요. 유물 같죠? 네. 무시해요. 이게. 이게 황금 옷인데 네. 자 어떤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동물로 가죽인가요? 만들었을까요? 가죽으로. 천인데 네. 얘입니다. 거미줄. 거미줄이요? 거미줄이에요. 이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거미줄로 만든 거고 네. 4년 넘게 이 옷을 만들려고 거미를 잡았다가 와. 실크 생산했다가 풀어주고 실크 생산했다가 풀어주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네. 채집한 거미가 120만 마리 정도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거미줄을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생산하고 싶어도 거미줄이 너무나 튼튼해서 같은 질량 대비 강철보다 뭐 5배나 튼튼하고 네. 방탄복 소재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거미줄을 이용해서 어떤 첨단 소재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거미줄을 인공적으로 만들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미줄의 구조에 있는데 네.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인공적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1700년쯤에 그 프랑스 곤충학자 중에 레오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인공적으로 못 만들면 우리가 누에에서 실 뽑듯이 거미를 가지고 뽑자. 그래서 이제 거미를 대량 사육을 하는 거죠. 누에고치처럼. 와. 이 사람이 대량 사육을 해봤더니 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냐면 500g의 그 실을 생산하는데 왕거미가 얼마나 동원이 됐냐면 55,296마리. 이건 이제 못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미를 한 우리 안에 모아놨더니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미에서 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유전자를 다른 동물한테 넣어가지고 실을 많이 생산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1990년대에 시도됐던 방법이 거미줄을 네. 구성하는 단백질, 대표적인 단백질이 스파이드로인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정보로 담고 있는 유전자를 이 대장균에 잘 넣어가지고 대장균에서 만든 유전자를 그 염소의 그 수정란 세포에 잘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출산을 하도록 한 거죠. 그럼 이 염소가 만드는 우유에는 거미줄이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그 우유를 잘 정지해내면 거기서 거미줄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미줄이 진짜 자연 상태의 거미가 만드는 거미줄에 비해서 약해요. 잘 끊어져요, 뚝뚝. 그 거미줄을 만드는 유전자 정보가 엄청 서열이 길거든요. 엄청 서열이 긴데 요거를 통째로 넣어줬더니 이 서열을 다 복제를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안 들어가서. 엉성한 거미줄인 네.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완벽한 자연 상태의 거미줄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 결국에는 네. 아직까지는 거미는 거미고 거미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으로 아직 거미는 누에처럼 안 된다. 아, 네. 거미줄이 만드는 거미의 위상이 또 있는 것 그쵸, 그쵸. 같습니다. 네. 야, 그러면 이제 3위 들어볼 텐데요. 네. 아직 풀리지 않는 난제. 네, 3위 뭔가요? 네. 3위는요. 난류는 왜 복잡한가입니다. 아, 어떤 액체가 흐르거나 기체가 흐르거나 뭔가 이런 이렇게 유동하는 어떤 물체가 흐를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네. 하나는 굉장히 일정하게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층류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층류는요 되게 드물어요. 대부분의 현상은 난류라고 하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복잡한 거죠? 네, 난. 네. 굉장히 이 난잡하게 흐른다라고 하는 난잡한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흐름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커다란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소용돌이가 점차 작은 소용돌이들로 분해가 돼요. 아, 막 쪼개지면서 네.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게 다 이렇게 열이나 이런 어떤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난류를 설명하는 공식이 사실은 있어요. 수학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나비에-스톡스 정리라고 합니다. 네. 나비에-스톡스 정리는 또 수학의 난제들 있잖아요. 네. 이 칠 때 그 밀레니엄 문자라고 해가지고 수학 난제 중에 하나예요. 3차원 나비에-스톡스의 아주 이상적인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가 뭔지를 네, 모르고 네. 있는데 나비에-스톡스 정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식의 형태만으로도 이게 수치 연산이라고 해서 네, 컴퓨터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 난류가 어떤 식으로 이 3차원 공간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는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은 가능해요. 좀 통계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기상청 항상 얘기할 때 뭐 항상 슈퍼컴퓨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이 나비에-스톡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날씨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기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중에 확률적인 통계를 얻어낸 다음에 네. 그걸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 형태로 아. 제공받는 거죠. 이 문제가 사실은 뭐 해결이 된다면 네.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예보를 좀 얻어낼 수 있게 되는 어떤 굉장히 큰 도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난류 그냥 복잡하다고만 했지만 왜 복잡한지는 몰랐다는 게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학드림님의 저요? 3위 들어볼게요. 저는 또 생물을 가져왔는데 네.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잘 몰라요. 아,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게 1800년대 극후반 1898년에서 1900년대 초반인데 네. 담배잎을 감염시키는 모자이크 바이러스에서 이제 최초로 바이러스라는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네. 되는데 바이러스가 굉장히 작아요. 세균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얘가 최초의 생명체일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는 다른 숙주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바이러스가 생명의 기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가설이 나중에 등장했냐면 얘가 세포처럼 DNA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 세포가 태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제 세포 음. 태화설이라고 부르는데 세포가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점점 진짜 아주 필수적인 DNA만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러스가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반론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네. 바이러스 중에는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엄청 많아요.
무슨 차이예요? 원래는 생명체는 DNA를 기본으로 해서 RNA를 만들어내고 그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RNA를 가진 바이러스는 DNA 없이 RNA를 통해서 뭐 DNA를 만들기도 하고 RNA를 통해서 바로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세포가 태화했다면 DNA를 가진 바이러스만 있어야지 RNA를 가진 바이러스도 있잖아. 그 세포 태화설은 아닌 것 같아. 세포 탈출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대한 세포 안에는 네. DNA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고 뭐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여러 효소들도 있고 RNA도 있잖아요. 이런 일부 조각들이 모여서 세포 밖으로 뿅 하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반박당한 게 박테리아보다 큰 거대 바이러스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요? 네. 아니 세포를 탈출하려면 적어도 세포보단 작아야지.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게요. 야. 그래서 세포 탈출설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기원이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그래서 아예 바이러스 영역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생물 네. 분류군에 넣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원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에 대해서 뭔가 퇴치할 생각을 했지 기원은 사실 생각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금 미스테리, 제 머리도 미스테리해지는 것 같지만 네. 한번 계속해서 이제 3위까지 저희 들어봤는데요. 벌써 2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탑2들을 만나볼 텐데 네. 쿠키님이 꼽으신 2위 어떤 미스테리인가요? 네. 또 이런 실생활에 정말 밀접한 연관보다는 또 뜬구름 잡는 할 것 좋습니다.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 암흑 물질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암흑 네. 에너지는 처음 들어봐요. 네. 우주 팽창에 관련된 어떤 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주 팽창에 관여하는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우주 사이즈를 재는 천문학계에서는 표준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초신성 밝기 변화 있잖아요. 네. 이 밝기 변화를 이용하면 우리가 거기까지의 별의 거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얼마나 하는. 밝은지를 통해서요? 네, 맞아요. 그 초신성이 딱 나타났을 때, 얘가 빵 터졌을 때, 얘가 얼만큼의 빛을 발생시키는지 네.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빛의 밝기만 알면 얘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추산할 수 있다. 네. 약간 이런 방법론인 건데요.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우리의 우주의 크기를 쟀는데 이제 그게 약간 좀 모순이,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주가 갑자기 팍 이렇게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얘네들은 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서로 끌어당길 네. 텐데 그렇다면 어느 순간 얘가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얘가 다시 모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빠르게 팽창한다는 거는 뭔가 얘네들을 서로 당기는 중력보다 이 중력에 반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얘네들을 멀어지게 하는 뭔가 존재가 있다. 그거를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암흑 에너지가 존재를 지금 관측 결과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사실 중력 이론을 알아낸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네. 근데 그가 만들어낸 중력 방정식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상수 하나를 집어넣어야 우리 우주가 잘 설명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우주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우주상수가 그럼 왜 있어야 되는가, 네. 장방정식에. 그래서 그것을 진공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네.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측정한다면, 그래서 그 측정값이 우리의 이론 그 계산 결과랑 맞다면 이 우주상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네. 명백한 증거가 된다. 여기까지는 알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측정해봤더니 이론값이랑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우주상수를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상수를 지금 있는 상태로 이제 우리의 우주를 이해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우주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다 미제예요. 왜 암흑 에너지가 그렇다면은 딱 그 우주상수만큼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이론을 활용해서 아직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정확하게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설명을 들으면 미제일만 해요. 네. 진짜 그러니까요. 어렵잖아요. 우주의 환경을 우리가 뭐 완벽히 세팅을 하고 뭐 가정을 할 게 또 너무 많으니까 네. 제 머리도 난제인데 머리가 정말 난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과학드림님의 2위도 만나볼게요.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일 만한 난제가 아닌 건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뱀장어를 가져왔어요.
궁금해요. 뱀장어 네. 궁금한가요? 그 뱀장어가 대표적으로 회유성 어종이에요. 그러니까 강에서 막 살을 찌운 다음에 산란을 하러 바다로 나갑니다. 아, 네, 그래서 네네. 이제 민물에 있다가 바다로 나갈 때 그 중간 접점에서 잡히는 장어를 풍천장어라고 부르는데 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풍천장어. 풍천장어에서 지역명이 아니라 이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이거든요. 일본 한국에 사는 뱀장어가 그 마리아나 해구 근처에 가서 산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얘가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알에서 깨어난 모습이 어땠는지조차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민물에서 잡히는 뱀장어들만 봤으니까. 근데 한 2009년쯤에 요 마리아나 해구에서 뱀장어의 알을 일본 과학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뱀장어의 알이고 여기 작은 유생들이 자라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뱀장어의 모습을 떠올리면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린 모습의 유생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요 렙토세팔로스라는 요 유생이에요. 되게 투명하죠. 네. 뱀장어라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뱀장어가 맛있으니까 양식을 하고 싶은데 네. 알에서 어떻게 요렇게 유생으로 자라나는지를 몰라요. 관찰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자랐는지 모르는 거죠. 바다 깊은 곳에서 이렇게 알을 낳고 요게 깨어났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 알이 요렇게 깨어나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깨어나는지를 몰라요. 네. 그럼 뱀장어 양식을 어떻게 하냐? 네. 바다 근처에 사는 실뱀장어를 잡아다 키웁니다. 아. 그러니까 민물로 올라오기 전에 알에서부터 여기까지 성장하는 방법을 모두 알면 네. 양식 산업에 있어서 그 가치가 거의 4천억이 넘을 거라고 해요. 아, 대박. 대박이죠. 장어가 인기가 많은 음식이니까. 근데 요거를 몰라서 현재까지 얘를 잡아와서 키우는데 네.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럼 진짜 미스터리예요. 바닷물이랑 같은 환경에서 아까 보여주신 유생 상태에서 키워봐도 뭔가 안 됐던 잘 안 거예요? 되는 거죠. 진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뱀장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서 알을 낳는지 몰라서 그냥 강에서 생겨난다고 얘기했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뱀장어가. 뱀장어의 이런 어떤 성장의 비밀, 그러니까 생활사의 비밀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미스터리 2위로 가져왔죠.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1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리면 대박인 과학계 미스터리 스키님의 1위 들어볼게요. 네. 왜 우리 우주는 물질만 남아 있을까? 예.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물질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원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람다 CDM 이렇게 아. 해가지고 람다 콜드 다크 매러 우주론 요게 이제 우리 우주가 만들어진 이론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있는 네. 그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람다 CDM 이론에서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가 탄생했을 때 물질만 왜 남았을까? 왜냐하면 네. 우리 우주가 탄생할 때 물질과 반물질이 동시에 만들어졌는데 그 두 개가 왜 다 에너지로 사라지지 않고 물질만 남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네. 이게 물질이 남아 있으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우주가 탄생할 때요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그냥 우리 비율적으로 우주는 그냥 다 만나서 사라지더라도 물질이 더 많이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물질이 애초에 비대칭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우리 우주가 처음에 만약에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하게 만들어졌고 CP-대칭이 깨지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우리 우주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열평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존재한다면은 우리 우주 팽창 시기에 이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네. 얘네들이 섞이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열평형을 위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소적인 엄청나게 빠른 팽창 같은 과학자들이 네.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왜 우리 우주에 물질만 남아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네. 노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다, 맞습니다. 진짜. 과학쿠키님의 1위 들어봤고요. 과학드림님이 꼽으신 저- 풀리면 대박인 미스테리 1위 뭘까요? 저는 요거 노벨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생명의 기원이요. 우리가 진화를 거쳐서 지금의 다양한 생물이 생겨났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된 생물이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생물이 있어야 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근데 여전히 이 맨 처음에 생물이 어떻게 생겨났다는 거는 당연히 모르죠. 과학자들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되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암모니아, 뭐 이산화탄소, 네. 메탄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전기 스파크를 가하면 여기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알았거든요. 네. 근데 유기물이라고 해서 이게 생명이라고 부르진 못하잖아요. 그럼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명이 나왔을까? 생명은 대부분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단백질은 DNA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정보는 DNA 저장돼 있거든요. 네. 근데 DNA에서 단백질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처럼 그럼 최초의 생명체는 DNA가 먼저 나타났을까? 아니면은 단백질이 먼저였을까? 네. 근데 이게 뭐 하나 먼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RNA 월드라는 가설인데 이 RNA라는 녀석들 중에 네.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 단백질의 기능도 하는 RNA가 있어요. 단백질처럼 뭔가를 합성해내기도 네. 하고 뭔가를 잘라내기도 하는 스스로. 그래서 이런 RNA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돼서 좀 더 견고한 DNA의 형태로 정보를 저장해내는 어떤 세포 비스무리한 녀석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 세포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고 네.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는 추측이고요. 합성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긴 한데 네. 완전 초창기 무에서 유를 탄생하는 거는 아직 실험실에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면 이거는 진짜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기원을 알아내면 사실 우리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지만 지금은 닭이랑 달걀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풀리면 대박인 과학계 미스터리 난제 5개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이 사실 과학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고 흥미를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궁금한 미스터리가 있거나 아니면 다뤄줬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프랭크 9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